4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커피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호모 사피엔스 시대의 커피 역사였고 또한 성경 시대의 커피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재나 수업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적인 시대의 커피 역사입니다. 통상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칼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호모 사피엔스 시대의 커피가 있었는가, 또한 성경 시대의 커피가 있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시대에 이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커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커피를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스파르타 그리스 시대의 스파르타 왕의 아내 헬렌이 스파르타에서 스파르타 BC 이제 800년 전후 트로이 터키 서쪽에 있는 고대 도시인데 트로이로 놀랄만한 음료를 가져왔다. 그 스파르타 왕의 아내 헬렌이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이 아내가 스파르타 터키 고대 도시의 스파르타의 그 트로이로 놀랄만한 음료, 놀랄만한 음료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죠. 커피라고 하지 않고 놀랄만한 음료를 가져와서 트로이에서 마셨다라고 전해지는 걸 통해서 이 놀랄만한 음료는 커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랄만한 음료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커피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해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커피의 어원을 공부했지만 이게 이제 커피라는 단어가 시대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놀랄만한 음료는 커피다. 그래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커피를 스파르타에서 가져와서 마셨다. 여기 스파르타라는 그 국가는 도시 국가였고 아주 강력한 어떤 군인이 있었고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좋은 뭐 음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쟁취했던 국가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이제 커피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아내가 커피를 마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서 전쟁을 통해서 커피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되고 또한 정복한 식민지 국가에서 스파르타에 조공을 바치는데 그 조공 중에 커피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공이라는 것은 정복받은 식민지 국가가 정복한 그 국가에 바치는 선물이죠. 그 선물은 그 나라에서 생산된 아주 가장 비싼 고귀한 것이 포함될 것인데 거기에 커피가 있을 것이고 또 커피를 또 그의 아내가 마셨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렌이 커피를 마신 장소가 트로이. 그래서 트로이는 터키어로서 투르바로서 터키 아나톨리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을 정복한 스파르타 군병들이 커피를 처음 경험한 곳이 트로이다. 그래서 이제 이 투르바에서 지금의 아나톨리아 북서쪽에 있는 지역에서 정복한 스파르타가 이곳을 쳐들어가서 가보니 커피가 있었고 이 커피를 이 트로이로 가져와서 마셨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에서 또 그 트로이로 커피가 전래되었고 지금의 그리스인들이 왜 이렇게 진하게 마시는가를 봤을 때는
정복한 터키 지역에서 커피를 진하게 마신 것을 통해서 그게 그대로 이제 그리스로 이제 전래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터키와 같이 아주 진한 커피를 먹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티오피아의 커피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에티오피아 국가가 이슬람 국가인데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 국가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아직도 초대교회의 흔적이 에티오피아에 있긴 있는데 많이 이제 이슬람화 됐는데 커피를 시작했던 시기에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아주 강력했던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 하면 야생 상태로 존재했던 그래서 거기에서 커피를 최초로 발견된 곳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처음에는 커피를 과육 상태로 먹었을 것이다. 뭐 그것을 어떻게 뭐 말려서 로스팅을 해서 뭐 추출을 해서 커피를 마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이제 푸드로서 아니면 과일로서 먹었다고 추정하고 그것을 또 이제 잘 익어서 또 이제 이것을 가공하는 또 기술이 이제 생겨서 이것을 으깨어서 동물성 지방, 끈적끈적한 버터와 같은 것을 섞어서 그 다음에 알맹이로 만들어서 또 이것을 건조해서 호주머니나 이렇게 갖고 다니기 편하게 해서 이제 배고플 때마다 뭐 힘들 때마다 이제 먹음으로 인해서 원기를 회복했다.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는 푸드로서의 커피다. 그리고 또 커피는 부족 간의 전쟁을 할 때 커피 알맹이를 이제 전사들에게 나눠줘서 배도 채우고 그 다음에 졸림도 없고 뭐 각성제로 쓰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커피를 아주 요긴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고원 남부 지역, 고원이라는 게 주목할 만한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아라비카는 고원지대 서늘한 곳에서 재배되는데 이제 그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라고 해서 다 더운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면 선선해지는데 그 고원 남부 지역에 오랫동안 야생 상태로 자라다가 AD 9세기경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제 재배되었다는 또 설도 있다. 야생으로 발견되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또 이제 사람들의 재배가 되었고 뭐 이제 예멘에도 전래도 됐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누가 언제 어느 지역에서 에티오피아 지역에서도 커피를 재배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전해지는 건 없고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에서 이제 예멘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예멘 지역은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농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러한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재배되고 뭐 동네 뭐 앞들 뭐 이렇게 재배됐겠죠. 아프리카에 생산되는 커피는 맛과 향기가 뛰어나다. 왜? 아까 보면 고원지대였고 또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반출될 정도로 아주 맛과 향기가 뛰어났다. 그래서 예멘 모카항에서 수출을 통일화시킬 정도로 커피의 기원지가 아라비아 반도로 알려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는 이제 에티오피아 건데 여기저기 야산에 있다 보니까 귀한 줄 몰랐겠죠. 이것을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나 뭐 여러 가지 무역상이나 뭐 노예상들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로 와서 그 귀한 것을 이슬람 세계의 수도사들이 의해서 아니면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되고 그게 이제 목화항으로 이제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되고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던 국가가
이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 누가 마셨는가? 뭐 한국은 뭐 고종 황제다라고 하는데 최초로 누가 마셨을 것이다? 저 역사적으로 보면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그 호모들이 먼저 마셨을 것이고 이제 에티오피아에서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마셨는데 특정 누가 마셨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또 확실하지도 않고요. 그런 이제 문헌도 없고. 그리고 1454년 아덴의 이제 율법학자가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는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뭐 커피를 이렇게 검정 국물 커피를 마시는 것을 봤다라고 그의 이제 기록에서 발견되고 또 그가 돌아올 때 집으로 커피 열매를 가져왔다. 근데 그 커피가 통증을 치료할 때뿐만 아니라 잠들지 않게 하는 그 놀라운 그런 의학적인 그런 효능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슬람 수도사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인기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원의 수도사들은 기도하는 시간, 수련의 시간이 많은데 졸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커피를 마시면 졸지 않고 정신이 깨는 것을 통해서 이런 수도원 수도사들한테 인기가 있던 음료 중에 하나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발견된 커피가 사람들에 의해서 아라비아 반도로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가 BC 1000년, 그 다음에 AD 6세기 그 사이라고 보는데 시기적으로도 1000년과 AD 6세기는 아주 넓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그래서 이 커피가 남부 아라비아 반도 예멘으로 전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막 디테일하게 뭐 기록한 것은 없지만 연구한 학자들은 이게 왜 에티오피아에서 이게 아라비아 반도로 전래가 됐을까라고 이제 연구한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아프리카를 침략했던 노예상들, 노예를 데려와서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노예상들이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커피를 알아서 전래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노예상들에 의해서 커피가 아라비아 반도로 전래되었다 하는 게 또 정설로 되어 있고 유럽인들이 커피가 경작되는 것을 처음 발견한 남부 아라비아 반도 예멘 지역에서의 커피는 BC 800년경부터 거래되었다. BC 800년부터 거래됐고 이런 게 이제 예멘과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무역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커피가 음료로서가 아니라 약물로서 치료제로서 아주 귀한 이것 마시면 잠이 오지 않고 정신이 말똥해지고 그 다음에 찌뿌둥했던 신체가 아주 좀 가벼워지는 그런 약으로서 이제 소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멘에서는 야생 상태에서 커피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증거는 없다. 야생은 에티오피아죠. 그걸 가져와서 이제 재배한 그런 증거는 있는데 야생의 증거는 없다. 에티오피아가 AD 525년에 남부 아라비아 반도를 침공했다. 에티오피아가 그 침공하면서 커피가 예멘에 전래되지 않을까. 앞서 이야기한 노예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가 전래됐다는 설과 AD 525년에 에티오피아가 남부 아라비아 반도를 침공하면서 뭐 군인들이 자기네가 마셨거나 먹었던 그런 커피를 가져와서 그때 이제 아라비아 반도 예멘에 전래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예상들에 의해서 전래됐던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군병들에 의해서 전래가 됐던 이 전래된 커피가 이슬람 수피 교도가 이용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식용으로 이용되던 커피가 음료로 변환됐다. 여기에서 이제 뭐 AD 6세기, 9세기가 나타나는 칼디의 커피 기원설, 여기서 이제 기원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그 전에도 다 있었는데 유독 칼디가 이제 6세기, 9세기 거기에 이제 커피가 기원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대적으로도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전래된 커피가 이제 이슬람 수피교도가 이용하면서 이제 그 식용으로 푸드로서의 커피가 이제 음료로서 변환되는 그런 시점이 6세기, 9세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피교도가 밤늦게 오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커피를 마시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잠이 안 오죠. 근데 그때는 카페인 때문에 원인이 아니라 이 커피 이 열매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져서 아주 선호하게 됐고 이 커피를 마시면 식욕을 억제한다. 그렇게 금욕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서 이제 음료가 이제 수표교도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인기가 있었던 거죠. 이게 AD 이제 900, 1000년경에 또 의학서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벙컴이라고 알려진 이제 음료. 지금은 커피인데 그때는 벙컴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벙컴이라고 알려진 음료에 의학적인 성분과 품질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커피에 대한 효능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벙컴이 우리가 지금 마시는 커피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D 900년경 역시 아라비아 내과 의사 라젠느라는 사람이 AD 850에서 922년에 살았는데 기록한 의학서적에는 커피는 소화나 강심, 이뇨에 효과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커피의 초기 문헌이 아닌가. 그래서 이때 이야기했던 단어가 벙커, 앞에는 벙컴, 벙컴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라젠스는 이 여기서 벙커 또는 벙컴이라고 불려지고 커피에 대한 뭐 이제 의학적인 효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1000년경에 또 아랍의 의사 이 아비세나가 의학서적에 양리 효과에 대해서 저술했는데 커피가 귀 아픈 것부터 눈의 간, 뭐 이런 질병에 모두 치료가 있다라는 그런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것을 커피를 벙컴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벙컴은 위장, 손발, 피부에 효능이 있고 전신에 훌륭한 향기를 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아로마적인 향, 이제 내적인 이제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향기도 있다. 진귀하다. 그래서 물이 귀하고 욕실이 없었던 모욕을 규칙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그 시대에 커피의 향기는 냄새나는 그런 그 몸에 향기를 덮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아로마가 풍부한 그러한 효능이 있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커피에 대해서 소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대가 아라비아 반도의 커피 역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의학서적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지금 커피가 이제 음료로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푸드로서 또 의학으로서는 이제 그다지 중요한 그런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아라비아 반도의 커피 역사에서의 어떤 문헌적인 기록의 시작은 이제 많은 이제 의사들 앞서 이야기한 라제스라는 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비세나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네 이제 의학 연구한 서적에 단어를 지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에 대해 양리적인 효과에 대해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이게 의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뤄졌고 또 의학적인 효과에 대해서 많이 그 발표된 그런 자료가 있구나를 통해서 확실히 이 시대에 BC 1000년 전 AD 6세기 이 시대에는 커피라는 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학 어원, 커피의 어원을 공부할 때 벙카 또 이야기했고 벙컴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그런 단어적인 표현이 이렇게 이제 아라비아 쪽에 와서 그런 단어가 형성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카 향은 이제 커피가 외부 세계에 나가는데 이제 수출 항구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 메카, 메디나, 모카가 아주 주요 장소가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454년 아덴의 이슬람교 사제인 게마르틴이 일반인도 커피를 마시도록 허용하자. 정말 이 전까지는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커피가 아니라 특정 사제, 그 다음에 특권층만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그래서 아무나 마실 수 있는 커피가 아니라 특정인만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였고, 그리고 처음에는 야간 종교의식에서만 커피를 마셨고, 종교 의례 행사 등에서 빠짐없이 등장했고, 메카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커피를 점점 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커피하우스가 생겨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이제 커피를 마실 장소가 생기니 커피가 더 대중화되었고 그리고 1511년에는 메카의 이 총독이 카이르백 이 카이르백 총독이 또한 일반인들에게 이 커피 먹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했다. 왜 그러느냐?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자신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반대하는 의견이 무서워서 커피 마시는 것을 또 커피하우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누가? 카이르백 총독이. 예,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커피하우스에 모이는 것, 마시는 것을 싫어했다면 자연히 커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이르백이 이제 어느 날 자기를 비웃는 시가 이제 커피하우스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막 이렇게 일컬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 커피에 대한 벌을 내린다. 이 시를 쓴 무리들을 처벌하지 않고 커피에 대해서 벌을 내린다. 오히려 시를 쓴 자기를 비방한 그런 시를 쓴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커피에 벌을 내린다. 막 포괄적으로 커피를 마시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법으로 허용해야 된다라고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마시는 것을 금지시켰던 그리고 또 법관들은 메카 시내 커피 하우스에서 폐업 명령을 내렸고 커피를 마시는 자는 박해를 받아서 심지어 당나귀에 거꾸로 매달린 채 당나귀가 날뛰는 그런 고통까지 주면서까지 커피를 못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술탄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아주 이 술탄에 의해서 이제 그 커피를 마시는 것을 못하게 한 것을 이제 철회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어떤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순환도 있었지만
다시 또 이제 마시는 그런 커피의 시대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술탄에 의해서 또 궁전 관료들이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 커핏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카이르백 총독에게 커피 금지령을 다시 철회할 것을 또 명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커피가 또 널리 마시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뭐 특권층에서는 모두 이제 안 마시면 안 되는 그런 음료로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1524년에 메카와 메디나 여기에서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커피가 또 나쁘다. 이 기도하는데 마음을 들뜨게 하는 인공적인 수단이다. 라고 해서 또 이제 꼭 못 마시게 했던 그런 시대도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마시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 페르시아, 뭐 아까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와 메디나, 아덴, 그다음에 페르시아, 시리아, 이런 이집트, 카이로, 결국은 또 오스만 제국 등에 확대되면서 이제 커피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이제 매스컴에서는 어떤 때는 커피 하루에 몇 잔 마시면 뭐 건강에 좋다, 뭐 치매에 효과가 있다 하다가 또 어떤 또 자리를 보면 커피 하루에 몇 잔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발표가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어, 이 커피에 대한 뭐 좋은 점을 강조하는 시대가 있었고 또 나쁨을 강조하는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커피가 최초로 언제 어디서 이 재배되었는가는 명확히 알 수 없죠. 그러나 AD 1500년경 아라비아 반도 남서 그쪽에 예멘의 산악지대에 처음으로 사람에 의해서 경작이 됐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사항은 알려져 있습니다. 뭐 당시만 해도 커피를 재배하는 나라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뭐 어느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생산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체트라고 하는 이파리를 씹으면 약간 몽롱해지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 인정해서 이제 재배되고 많이 그 씹게 됐는데, 커피도 이제 이에 확산해서 재배되는 그런 지역으로 확산됐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카항은 이슬람 세계에서 자신들의 이제 커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개방된 항구가 모카항인데, 오직 이 모카항으로만 수출돼야 된다. 그리고 이 수출될 때는 절대적으로 씨앗과 묘목은 안 된다. 그리고 외국 사람은 커피 농장을 방문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아주 귀한 그런 커피가 외부 세계에 이렇게 방출되는 것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모카항에서만 수출돼야 되고 반드시 삶거나 볶아서 나가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삶거나 볶거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카항에서는 많이 볶았을 것 같아요. 볶아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로스팅 기술이, 또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소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커피 이 향이 유발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선호하고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장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일하게 모카항을 개방해서 이 항구로만 수출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또한 조건도 삶거나 볶거나 해서 이 가공 기술이 이 발달된 지역이 모카항이다. 우리가 이제 모카 커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모카에서 온
그런 커피이기 때문에 모카커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예멘에서 약 1000년 동안 아라비카라는 새로운 명칭, 뭐 그런 아라비아 반도에서 하다 보니까 아라비카 했고, 이게 이제 커피 품종까지 발달한 그래 적용된 그런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뭐 탐험가들에 의해서 특히 이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는 1492년경에 또 이슬람 순례자들에 의해서 주변 국가에 전파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 아라비카를 아라비아 와인이 유럽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그 와인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커피로 아라비아 와인이라고 아주 귀하게, 유럽에서는 이제 와인인데 이 아라비아에서는 이 커피가 아라비아 와인이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의학적 뭐 이제 음료, 그다음에 효능에 대해서 뭐 체온을 유지하고 소화를 촉진하고 정신을 안정되게 하고, 그래서 이른 아침과 오후 3시경에 마시면 좋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알려져서 일반 대중이 커피 소비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주차 이것이 수업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커피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처음 시작된 에티오피아의 커피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한 이 에티오피아에서 전래된 아라비아 반도의 커피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5주차에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